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수운동에 대해서 이제 나갈 차례인데요. 이 민족문화 수운동, 우리 민족문화를 일제강점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상대로 하는 이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민화 교육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한국 신민을 양성하는 목적을 뒀기 때문에 한국 신민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민화 교육, 자, 우라는 게 어리석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을 상대로 하는 조선인 교육은 대체로 초등교육과 기술교육 위주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등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목적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하는 어떤 이 선량한 신민을 만드는 것이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19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이 내려지고요. 1921년에는 2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1938년에는 3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1943년에 4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총 4차례의 조선교육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때는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말, 이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고 사실상 이때는 국어 교육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국어가 이제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 같은 경우도 일본인은 6년제지만 한국 조선인의 어떤 초등교육, 보통 교육은 4년으로 연한을 축소하기도 했고요. 1920년대 2차 교육령의 내용은 문화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어를 다시 필수 과목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3면 1교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 3개 면에는 1개의 학교를 둔다는 뭐 이런 원칙을 세우기도 했고요. 1938년, 자, 이때는 바로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진 그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 이 조선어가 수의 과목, 선택 과목으로 또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가 1943년에는 아예 조선어와 조선 역사 과목의 와해 폐지가 되고요. 일본의 탄압에 가장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자, 일본이 아까 조직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켜 나갔다고 그랬는데 뭐 조선사 편수회라든가 조선사 편수회 또는 청구학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맞서서 이제 크게 민족주의사, 그다음에 실증주의사, 그리고 사회 경제사, 그리고 신민족주의사학 등 다양한 역사학자들이 이런 민족운동의 바탕을 두고 역사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이 시기에 종교를 많이 탄압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대종교와 그리고 동학이 계층한 천도교가 특히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종교단체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일본에 의한 우민화 교육.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어떤 백성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 이 우민화 교육은 초등교육과 어떤 기술교육에 어떤 집중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우민화 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충량한 어떤 한국 신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선교육령이 총 4차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조선 후기에 우리 초등교육기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소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 2차 가보개혁 때 바로 소학교령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이 소학교가 1906년에 보통학교로 이제 개칭이 돼요. 그래서 1차 이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1911년에 보시면은 수업연한을 단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수업연한이 단축된 학교가 바로 보통학교예요. 초등학교죠. 일본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6년,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4년 이렇게 수업연한을 좀 단축했고요. 그리고 조선어는 선택 과목, 그리고 일본어가 이제 국어로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2차 교육령기, 자, 1921년부터인데요. 1921년부터 37년까지를 보면은 문화통치기이기 때문에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죠. 또한 공학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죠. 그를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수업 연한도 같겠죠. 바로 6년제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수업 연한이 6년제로 확대되며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학교에서 공학을 원칙으로 했다. 자, 일종의 기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초등교육과 기술교육에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도 고등교육인 바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이 1920년대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 추진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자,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바로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됐죠. 이 중일전쟁을 통해서 전선이 확대되자 일본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고 이 시기에는 탄압이 다시 강화되는 시기죠. 이때 교육령을 보면은 조선어가 다시 선택 과목인 수익 과목으로 조정됐다는 게 일단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보통 학교가 다시 소학교로 이제 개칭이 돼요. 심상소학교 이렇게 부르죠. 심상소학교. 그다음에 4차 교육령기는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죠. 이러한 시기일수록 일본에 의한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와 조선 역사가 완전히 폐지됐고 학생들이 전쟁터로 이렇게 학도병제로 이제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전쟁에 대비해서 여학생을 포함해서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까지 이런 체련 과목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에서 이런 군사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각반을 차고 군복을 입고 그걸 이제 국민복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이제 개칭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원래 가보교육의 소학교였는데 이게 보통학교, 다시 심상소학교, 국민학교로 바뀌었다가 1996년에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개칭이 됐죠. 지금의 초등학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차 교육령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을 보시면은 1차부터 3차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이 4차 교육령을 잘 모르더라고요. 4차 교육령까지 시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민지 교육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개 시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937년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3차, 4차 교육령이 요때라고 보면 되시고 요 무렵이 1차, 2차 교육령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배우도록 좀 강요를 했다. 다만 2차 교육령 때는 조선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급 실업교육에 치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령 이후에 3차, 4차 교육령을 보면 한마디로 민족 말살 정책에 따른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주입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바로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인은 그 조상이 하나다. 같다. 일선동조론. 그리고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앞에 모인다거나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일본 천황이 있는 방향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라는 것을 매일 아침 그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강제적인 암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차 교육령 때는 결국 이러한 우리말과 역사 교육이 금지가 됐다. 그래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려고 했는데 우리말을 모아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자 했던 바로 조선어학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강제로 이제 해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언론, 언론은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 왜곡. 한 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말과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본은 당연히 우리의 역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해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조선 고적조사위원회도 있지만 조선사 편수회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사라는 우리 역사를 편찬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 포함되는 산하 기관이었고요. 여기에 수많은 이제 친일 역사학자들이 가담하고 일본 학자들이 가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역사가 이제 왜곡이 된 것이죠. 그 역사의 왜곡 내용은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또 대표적인 친일 역사 단체가 이제 청구학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구학회는 일본 역사학자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구학회에서 발행한 왜곡된 그런 역사가 이제 실려 있는 학회지가 바로 청구학총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맞선 단체가 이제 진단학회가 있죠. 진단학회. 이병도라든가 손진태라든가 이러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진단학회가 나중에 진단학보라고 하는 학술지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진단학회가 정확하게 이 청구학회와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남선, 원래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로 1920년대 이광수와 함께 친일파로 변절을 했었죠. 바로 이 최남선이 발표한 불암문화론, 이 불암문화론 할 때 이 불암이라는 것은 백두산을 의미합니다. 불암산, 불암산이 백두산을 의미하는데 이 최남선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열도, 알류산 열도 지역과 저 서쪽으로는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의 스웨덴 쪽이죠. 대단히 넓어요. 그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바로 이 알류산 열도의 일본 열도 지역까지 모두 어떤 같은 문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허무맹랑하고 좀 과장돼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이 불암문화론에 따르면 일본과 조선은 그 문화의 뿌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민족말살 정책으로 주장했던 일선동조론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에 이 불암문화론이 하나의 어떤 근거로서 제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역사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일본이 우리 역사에 왜곡을 했던 식민사관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타율성론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반도 국가죠.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국가예요. 일본은 섬나라죠. 그래서 일본 역사학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은, 이 반도 국가는 중국의 대륙 문화나 해양 문화인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스스로는 발전을 할 수 없는 나라다. 자, 그러니까 반도 국가는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중국 또는 일본에 의해서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는 나라. 이게 타율성론이자 바로 반도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크게 구분할 때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가게 되고, 이 근대 사회의 최근세가 바로 현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든 조선이든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한마디로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 게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양 열강과 일본은 이미 근대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선은 아예 중세가 없고 고대 사회에 머물고 있다가 일본에 의해서 근대로 이행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론이라고도 하고, 중세를 건너뛰고 일본에 의해서 고대 사회인 조선이 근대 사회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중세가 없다. 중세 부재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체성론 또는 중세 부재론. 자, 그리고 당파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조선 그 16세기 선조 때부터 시작된 붕당 정치가 있어요. 그죠? 붕당 정치. 사실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시대만 놓고 보면 16세기, 17세기를 놓고 보면 세계 그 어떤 국가의 정치 형태보다도 대단히 선진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정당 정치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또 소수가 아닌 다수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론 정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선진적인 정치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분당 정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당파 싸움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분당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조선은 내부적으로 당파 싸움에서 스스로 붕괴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당파성론 또는 내부 붕괴론이라고 부르고요. 심지어는 이것을 우리 조선 민족의 하나의 민족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선인들은 2명만 모이면 싸우고 3명, 4명이 모이면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이 일종의 민족성이라는 것이죠. 자, 대단히 왜곡된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크리스트교를 비롯해서 불교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종교들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죠. 예를 들면 기독교 탄압, 크리스트교 탄압을 보면 1911년에 우리 신민회가 해산됐어요. 그죠? 1907년에 결성됐던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가 왜 1911년에 해산됐죠? 바로 105인 사건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105인 사건은 사실 안학 사건과 연계가 되죠. 안명근이라는 분이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단순한 군자금 모금이 아닌 당시 총독,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하면서 이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인들을 대거 검거한 그 사건이 안학 사건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이 바로 기독교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나중에 이 기독교는 1940년대로 가면은 일본에 의해서 아주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요. 바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 때문이죠. 그래서 안학 사건과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기독교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불교. 총독부는 당시 사찰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찰령은 우리 조선의 수많은 절이 있죠. 사찰. 이 사찰의 모든 재산을 총독부의 소유로 전환시키는 명령. 그게 바로 사찰령이에요. 그래서 사찰이 갖고 있던 건물, 토지, 다양한 문화재들을 총독부의 소유물로 했고 또 각 사찰의 책임 스님이었던 이 주지 스님, 이 주지 스님을 주로 일본 승려들로 이제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이제 만해 한용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만당이라는 걸 조직해서 이 사찰령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구신론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 대종교가 있는데 특히 천도교는 동학이 계층했다는 거,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님이 이름을 바꿨었죠. 친일파가 이제 만든 일진회, 그 일진회가 대부분 동학교도인 이용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특히 이 천도교 같은 경우는 소년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을 주도했고요. 또 3.1운동, 3.1운동과 제2의 3.1운동까지 준비했던 종교가 바로 천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종교는 우리 그 전 시간에 우리 항일 민족운동 중에 무장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무장독립단체 중에 북간도에서 조직됐던 중광단이라고 있어요.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군이 됐었는데 바로 대종교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본에 의해서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고요. 자, 이제 민족문화수호운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했냐면 일본에 의한 식민지 교육, 그리고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 그리고 일본에 의한 어떤 종교 탄압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본의 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 나갔는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민족적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보급운동. 원래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국문연구소.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석영과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 국문연구소에서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우리 문법 체계를 어느 정도 그 기틀을 어떤 다진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921년에는 바로 조선어 연구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 활동 내용과 조선어 학회의 활동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했고요. 또 현재 한글날에 해당되는 각야날을 지정한 단체입니다. 자, 한글이라는 잡지 발행 그리고 각야날을 정했다. 이 두 가지가 조선어 연구회의 업적으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한 게 조선어 학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고요. 또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편찬한 게 아니라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말모의 작전이라는 걸 전개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눈을 피해서 각 지역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방언들을 모아서 그 뜻을 기록하고 이것을 조선어 학회에 보내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고자 하는 그 작전이 바로 말모의 작전인데, 이 말모의 작전이 발각되면서 결국 강제 해산됐습니다. 이걸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끝내 우리말 큰사전은 일제강점기에 편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 조선어 학회를 계승한 게 한글학회고, 이 한글학회에 의해서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어 학회가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지는 못했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선어 학회가 해산된 사건이 1942년에 있었습니다. 자, 아까 일본의 식민사관에 어떤 게 있었죠? 자, 우리 민족은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타율성론, 타율성론, 반도사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는, 우리의 역사는 고대 국가에 머물러 있다.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정체성론, 정체성론이 있었고요. 또 조선인들은 만나기만 하고 맨날 싸운다. 그것이 조선을 무너뜨린 결정적 근거라고 하는 바로 당파성론이 있었는데, 이것에 맞서서 바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역사 연구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민족주의 사학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애국 계몽사학을 연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애국 계몽사학자 중에 누가 있었죠? 바로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이 있었죠. 특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위인전을 저술해서, 예를 들어 신채호 선생님은 뭐 을지문덕전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전을 저술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민족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인전을 많이 저술했고요. 또는 월남 망국사라든가 또는 뭐 이태리 독립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우리 민족 국가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학을 애국계몽 사학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걸 민족주의 사학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은요. 자, 박은식. 원래 박은식 쌤은 유학자입니다. 그죠? 양명학자죠.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명나라의 왕수인이 만든 학문이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실천성을 강조하는 거였죠. 그걸 지행합일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지행합일. 바로 그 지행합일을 강조했던 양명학자가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고, 또 이분은 최남선과 함께 한때는 조선광문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우리 고전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사료편찬소라든가 독립신문 발행에 어떤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2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지만 곧바로 개헌을 통해서 국무령 중심제로 또 바꾸기도 했었죠. 자, 그렇게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저서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는데,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박은식 선생님은 일제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침략되는 시점을 그때부터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근대사 위주로 주로 역사를 편찬하게 되죠. 여기서 원래 통사 그러면은 동국 통감처럼 통자가 들어가면 원래 우리 한 민족의 최초 국가부터 현 시점까지를 편년체 시간의 순서대로 쭉 기록하는 게 원래 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통자는 그런 통사의 의미가 아니라 아플 통, 그러니까 고통할 때 그 아픈 통자를 쓰죠. 그래서 한국의 아픈 역사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이 책에서 박은식 선생님은 나라는 몸, 형체로 보고요. 역사는 정신, 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몸은 빼앗겼지만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 혼, 바로 역사를 간직한다면 얼마든지 민족국가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역사는 신, 정신이다, 혼이다. 이런 부분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글자 그대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은 피로 쓰여진 역사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3.1운동 당시 시위가 어디에서 몇 회가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검거된 자가 몇 명이고 구속된 자가 몇 명이고 또 그 사람들의 직업은 어떻게 되고 자 이렇게 주로 사료를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역사서가 바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양명학자로서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는데요.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불교는 유신론이죠. 한용운 선생님이 주장했던 불교 유신론이 있고 유교는 구신론입니다. 자, 유교 구신론에 보면은 양명학의 입장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때 이 방은쌤은 지행합일과 서양의 경험주의 철학을 결합해서 바로 대동사상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고요. 심지어는 대동교라는 종교까지도 창시합니다. 그래서 대동자가 들어가면 이 박은식 선생님과 주로 연관이 있고요. 대동사상, 대동교, 그리고 대동고대사론. 다만 대동학회라는 게 있어요. 대동학회는 친일단체예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일 유교단체입니다. 친일 유교단체.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고 이걸 제외한 대동자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박은식 선생님과 연결시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신민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신민회가 이제 분열할 때 바로 무장 독립 투쟁론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고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가담해서 활동을 했죠. 근데 임시정부가 국민 대표회의를 개최했을 때 1923년에 개조파, 창조파, 현상 유지파가 있었죠. 자, 이때 신채호 선생님은 이동휘 선생님과 함께 창조파에 해당됩니다. 창조파, 즉 무장 독립 계열에 해당되고요. 또 의열투쟁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의열단이 있었죠. 김원봉이 만들었던 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에 해당되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글을 쓴 분도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민중 직접혁명론, 폭력투쟁론을 또 전개하기도 했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파로 활동했었고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인물이고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독사실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가 있는데 각각 내용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독사실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일종의 논설입니다. 논설. 이곳에서 이제 이 독사실론에서 우리 민족주의 사학이 나아갈,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 역사가 나아갈 연구할 어떤 방향을 좀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민족주의 역사의 어떤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사 연구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이때 서경파와 개경파를 각각 독립당과 사대당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죠. 이때 이 사건을 놓고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역사 이래에 제1대 사건이다.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하면서 이 서경파들의 어떤 패배 이후에 이 사대주의자들이 결국 권력을 잡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까지 오게 된 어떤 하나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좀 안타까워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조선사 연구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조선 상고사에서 상고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사를 보통 우리가 상고사라고 합니다. 특히 이 조선 상고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역사란 무엇이냐, 바로 역사란 나와 내가 아닌 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이다라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역사 인식을 담고 있는 그런 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순신전이나 을지문덕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의 민족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술된 사서들입니다. 자, 또한 신채호 선생님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문일평이라든가 안재용과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불러요. 이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모두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조선학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이제 펴내기도 합니다. 자, 최남선은 아까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좀 애매한 부분은요. 최남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친일파로서 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최남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초반의 활동을 봤을 때는 주로 민족주의 사학자로 구분이 되고 그 이후로 가면은 이광수와 함께 어떤 친일 사학자로 이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박은식 선생님과 함께 조선광문회를 조직해서 고전을 정리 가능했다는데 여기서의 고전은 보통 조선 후기의 역사서였던 어떤 발해고라든가 해동 역사라든가 동사라든가 이 종류의 뭐 그런 역사책들에 대한 정리 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표적인 친일 단체였던 조선사 편수에 가담해서 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부역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불안문화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불안문화론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어떤 상징적인 산이니까 어떤 민족 의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 불안문화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 조선의 어떤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일선 동조론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능화, 장도빈, 안화극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는 이 실증주의 사학이 19세기 랑케라는 역사학자에 의해서 주장이 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 그 팩트, 그 자체가 역사이지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후대에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하고 의의를 달고 토를 달고 해석을 하다 보면 역사는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해석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 남기는 것, 그것 자체를 대단히 객관적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진단학회고 이 진단학회는 대표적인 친일 사학단체였던 청구학회와 좀 맞섰다. 청구학회에 반발한 어떤 학회라고 볼 수 있고요. 청구학회가 청구학총을 발행했다면 진단학회는 진단학보를 발행했었죠. 그래서 철저한 문헌 고증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를 밝혀낸다.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역사 해석을 반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의 이 민족주의 사학하고는 사실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 진단학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 민족주의 사학을 반대했었죠. 왜냐하면 민족주의 사학, 민족이라는 말 자체도 추상적인 개념이고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개념이죠. 그래서 민족을 강조하고 민족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민족이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
민족을 중시하는 것보단 보다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로 진다나케는 이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미 역사가 왜곡된 그러한 시점에서 실증주의 사학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일본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도, 이 진다나케도 후반에는 결국 친일 사학으로 변절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사회경제사학.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경제사학이 요 부분 민족문화 수운동 단원에서도 한국학운동 그 안에서도 요 사회경제사학이 가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모든 역사 발전은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 발전의 보편성을 따르게 돼요. 곧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역사와 사회를 바꾸는 건 오직 물질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형이하학적인 측면에서의 역사 발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중세사,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유물사관에 따르면 고대는 노예제 사회고 중세는 바로 봉건사회죠. 그리고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노예제 사회가 소수의 시민계급이 다수의 노예를 착취하다가 붕괴가 됐고 중세사회는 소수의 기사, 영주계급이 다수의 농노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됐어요. 따라서 근대사회 또한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고 필연적으로 역사 발전에 따르면 결국 자본주의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 공산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유물사관이고 이러한 역사 발전의 법칙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이것을 수용한 분이 바로 백남훈이고요. 백남훈 선생님은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른다면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조선의 역사만 정체된다. 즉 조선은 중세로 발전하지 못했고 고대 사회에 머물다가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박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회경제사학은 역사의 법칙,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누구는 여기 와 있고 누구는 아직 여기 머물고 이런 게 없죠. 똑같이 역사 발전의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론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이.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다 하더라도 즉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관적인 이 소위 특수성은 다른 민족, 문화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죠. 이런 유물사관에 의해서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 그 발전 과정의 완만한 템포, 문화의 특수적인 농담은 결코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다를 수 없다라고 해서 바로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민족주의 사학. 제가 아까 신민족주의 사학은 특히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사학자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민족 사학은 실증주의와 민족주의 사학이 약간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934년에 다산 정약 선생님이 서거한 지 99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여기 90주기 나왔네요. 99주기인데. 자, 다산 정약용 서거를 기념해서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모여서 조선학 운동이라는 하게 되는데 신유박해 때 정약용 선생님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죠. 그래서 전남 강진에서 수많은 저작 활동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500여 권이 넘는 이러한 책들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들을 연구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편찬한 것이 바로 여유당 전서입니다. 여유당 전서를 간행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안재홍 그리고 문일평, 정인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살펴보면 요 안재홍이라는 분은요 나중에 그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죠. 원래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바로 직전에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선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되는데 그때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그것을 조직하고 운영했던 분이 바로 안재홍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이 안재홍 이분은요 중도 세력이죠. 중도 우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어떤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어냈고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고 하나의 통합된 어떤 민족 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세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정인보. 정인보 선생님은 특히 이제 광개토 대양릉비문을 광개토 대양릉비의 그 비문을 연구한 분으로 유명하고요. 일본의 어떤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것은 이 얼사상이라는 거예요. 얼사상. 아까 박은식 선생님은 역사를 정신, 혼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이거 얼빠진 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얼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박은식 선생님의 어떤 혼사상과 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일평. 문일평 선생님의 이제 조선시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선시임은요. 민족, 민중, 실용 요 세 가지입니다. 어떤 민족의식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떤 애민정신, 민중 그리고 실용정신 요 세 가지를 민족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볼까요? 우리 민족 그리고 백성에 대한 어떤 민중, 애민 그리고 실용 요 세 가지를 상징한 인물이 누굴까요? 첫째 바로 세종대왕이겠죠.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훈민정음을 창제했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 자체가 어린 백성들이 누리고자 하여도 누리고지 못할 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한글만큼 훈민정음만큼 우리 실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심을 상징한 인물을 바로 세종이다.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바로 문일평이라는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민족주의 사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진태. 이 손진태는 이병도와 함께 실증주의 사학자로 들어갑니다. 실증주의 사학자로 들어가는데 이 신민족주의 사학하고도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민속학 연구의 대가였는데 이것을 어떤 우리 민중 문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그 다른 지역과의 어떤 보편성으로 인식했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손진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증주의 사학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문제를 푸는 데는 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문화재보. 자, 전영필이라는 분 있어요, 그죠? 전영필. 자,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어떤 미술과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일본이 조직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가고 일본으로 유출해 나갈 때 우리 문화재를 한 점 한 점 모아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모아서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사립 미술관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좀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육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